오늘은 MLP 할 겁니다. 뉴럴 네트워크. 왜냐면 제가 원래 이게 아니라 트랜스포머를 가져오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바로 트랜스포머를 하려면 레이어가 뭔지 뭐 히든 레이어가 뭔지 이걸 왜 입력을 이렇게 넣는지 이런 개념이 없을 것 같기도 하고 저도 너무 이걸 옛날에 봤었기 때문에 한번 다지는 차원으로다가 해서 인공신경망이 뭔지 그리고 걔가 학습한다는 게 어떻게 하는 건지를 하려고 합니다. 사실 이걸 하게 된 이유도 이 지금 오늘 준비한 자료들이 다 특정 영상인데 경준청이면 알겠지만 되게 유명한 사이트 하나 있습니다. 그 원블루 쓰리 브라운이라는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 거기 강의가 정말 좋습니다. 뭐가 좋냐면 이 시각화 그림들이 정말 좋아요. 제가 봤던 어떠한 AI 관련 사이트들보다 이 시각화 자료들이 너무 좋아서 거기에 있는 자료들로 보면은 좀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아서 그 자료들로 캡처를 해서 만들었고 그 최근에 알게 됐지만 한글로 번역된 코리아 한국 공식 그 번역 사이트가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기준으로 만든 거라 나중에 한번 되게 좋은 자료 진짜 많습니다. 거기 있는 것만 이해해도 정말 좋은 자료들이 많아서 나중에 한번 꼭 보셨으면 좋겠고 네, 오늘 할 거는 그냥 간단하게 이제 우리가 흔히 막 인공신경망, 뉴럴 네트워크라고 하는 게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학습을 한다는 게 뭔지를 빠르게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시가 숫자 4를 인지하는 과정,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그림에 숫자 이게 4인데 이 숫자 4라는 글자를 어떻게 컴퓨터가 인식을 할 거냐를 이제 뉴럴 네트워크를 통해서 하는 과정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 같은 경우는 이 사가 모양이 되게 다양하게 있어도 이게 사구나 라고 인식을 하는데 컴퓨터한테는 사실 그게 되게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컴퓨터가 얘를 어떻게 이해하는지 그 이해를 할 때 흔히 이야기하는 게 뉴럴 네트워크, 기계학습이라는 머신러닝 이런 것들 이야기하는데 그 뉴럴 네트워크의 구조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뉴럴 네트워크라고 하는 거의 종류를 먼저 그냥 이야기를 하면 많이 들어보셨던 뭐 CNN, LSTM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 가장 이제 기본이 되는 게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이라는 MLP라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그 구조를 보시면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얘가 이제 MLP 구조인데 여기서 이 앞에 해당하는 부분을 이제 입력된 값이 들어가는 레이어라고 해서 인풋 레이어라고 부르고 이 마지막 레이어를 아웃풋 레이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인풋 레이어와 아웃풋 레이어 사이에 있는 레이어들을 히든 레이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세 가지 명칭으로 불리고요. 여기 안에 있는 요 조그마한 동그라미들을 신경처럼 생각을 해서 뉴런이라고 부르고요. 이 뉴런과 뉴런 사이에 있는 흰색 선들을 웨이트, 가중치라고 부릅니다. 일단 명칭만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4라는 그 이미지를 인식을 할 때 컴퓨터는 이렇게 인식을 합니다. 얘가 지금 이제 모든 이미지는 최소 단위가 픽셀이라는 하나의 작은 그 단위로 이루어지는데 지금 이 4라는 이미지가 가로 28개, 세로 28개의 픽셀들로 이루어져 있고 이 픽셀들 하나하나는 다 0에서 1 사이 값을 가진 그랬을 때 1이면은 하얀색이고 0이면은 검은색이라고 생각하면 여기서 우리가 보이는 이 4에 해당하는 거는 1에 가까운 값들이겠고 이 어두운 부분은 0에 가까운 값들이겠죠. 그래서 이 어떤 이러한 이 0에서 1 사이 값들을 이 뉴럴 네트워크에서는 액티베이션이라고 명명을 합니다. 그래서 컴퓨터에게 이 4라는 숫자를 인지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이 28 곱하기 28개의 픽셀들을 다 입력으로 넣습니다. 입력으로 넣어서 이 입력으로 넣은 각각의 픽셀들이 그 다음 레이어의 개수에 맞춰서 뭔가 업데이트가 되고 또 뭔가 업데이트가 돼서 최종적으로 0에서 9까지의 숫자 중에서 하나의 값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게 이 4라는 숫자를 인지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좀 더 자세히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가로 28개, 세로 28개의 픽셀들의 총 개수는 784억인데 얘가 입력값으로 들어가게 된 다음에 이 과정을 통해서 마지막에는 딱 10개의 그 뉴런이 나오게 되고요. 0에서부터 9.
이때 이 액티베이션 하나하나의 값들은 이 숫자일 확률을 나타나게 돼요. 그럼 여기 각 그 액티베이션 값들은 뭐 0.38, 0.2, 0.1 뭐 이런 식으로 값이 나타나게 되고 가장 높은 값이 이 숫자의 확률이 돼요. 그러니까 얘가 9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는 여기가 9라고 하면은 이 9에 해당하는 액티베이션 값이 가장 높게 나오겠죠. 그러면은 컴퓨터는 이 그림은 9다라고 인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히든 레이어. 그래서 이제 모델들을 보면은 이제 이 히든 레이어들이 엄청 많고 어떤 거는 막 여기 뉴런 개수가 뭐 16개고 32개고 뭐 1024개고 이렇게 있는데 그건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다만 어떤 그 사의 배수로 계산을 했을 때 가장 안정성이 있고 또 가장 계산하기가 편해서 보통은 사의 배수인 값을 갖는 경우가 많고 정확한 이유는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보통은 4의 배수 단위로 커지는 게 일반적인 모델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면 이제 오케이 그러면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면 어떠한 그 이미지가 있을 때 그 픽셀들을 다 입력으로 넣고 결국 최종적으로 이 픽셀들이 의미하는 게 뭔지를 확률로 보여준다 까진 알았으면 이 사이에서 히든 레이어들은 그럼 이걸 어떻게 해주는 건데?가 궁금하게 되겠죠. 그러면은 다시 사람의 예로 들어가서 사람이 9라는 걸 인지할 때 이렇게 동그라미 짝대기 있으면 9다 동그라미가 있으면 8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인지를 하겠죠. 순차적으로 어떤 그 외형을 보고서. 그러면 결국엔 이 히든 레이어들이 해주는 역할은 이 처음에 입력으로 왔었던 뉴런들을 각각의 얘네들이 가진 어떤 특징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럼 그 특징들을 지금 얘는 뭐에 가까운지를 보여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어느 것을 선택했을 때 어떤 숫자가 나오고 어느 것을 선택했을 때 어떤 숫자가 나오는지 그 조합들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784개 있을 때 이 784개가 여기가 16개가 있으면 처음에 784개가 첫 번째 레이어와 연결이 되고 그 다음 또 784개가 두 번째 것과 연결이 되고 이런 식으로 16개가 각자 784개가 하나씩 연결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 과정이 어떠한 이 우리가 입력으로 넣었던 이미지에 그 특징들이 각각 저장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면 얘는 지금 이것 중에서 얘가 조금 가장 가까운 특징이야를 선택하는 과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히든 레이어에서 하는 역할을 이제 패턴 추출 또는 특징 추출이라고 해서 익스트랙터라고 보통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입력에 대해서 이 입력 픽셀들이 갖고 있는 어떤 특징들을 계속해서 찾아 나가서 최종적으로 이 입력 값들이 어떠한 값에 가까운지를 찾아내는 과정의 문화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그래서 레이어와 히든 레이어와 사람으로 비교를 하면 처음에 이제 불안 숫자가 이렇게 있었을 때 첫 번째 레이어를 지나면 뭐 이렇게 조금씩 찢어 이 조각들로서 여기서 표현이 되었을 때 얘는 이 조각, 얘는 이 조각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거고 그 다음 단계를 가면 처음에 나눴던 조각보다 좀 더 구체적인 조각으로 최종적으로 가장 어떠한 모양에 가까운지를 선택하는 과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이 흰색 선들이 가중치라고 설명을 했는데 가중치라는 것은 어떠한 특정한 값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뉴런들이 지금 그 다음 레이어의 어떤 뉴런으로 정해질 때 여기 뉴런에는 액티베이션이라는 어떤 값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그 값들이 어떻게 변할지 다른 그 파라미터라는 숫자가 결정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그냥 어떤 값들입니다. 이 선들 하나하나가 이 웨이트 1, 웨이트 2, 웨이트 3이라는 게 요 첫 번째 뉴런에서 두 번째 레이어의 뉴런으로 가는 요 선들 하나하나가 다 이 웨이트들인데 여기서 말하는 A1이 이제 첫 번째 레이어의 첫 번째 뉴런, A2가 첫 번째 레이어에서 두 번째 뉴런이고 이 W1, W2는 이제 첫 번째 레이어에서 두 번째 레이어의 첫 번째 뉴런으로 가는 웨이트 그리고 W2는 첫 번째 레이어에서 두 번째 뉴런이 두 번째 레이어에서 첫 번째 뉴런으로 가는 웨이트 이렇게 표현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특정한 값들이 이렇게 다 가중치 값들이 있고 이 값들이 연산을 통해서 그
이 부분이 어떤 특징이 있다라는 것을 찾아내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그러면 이렇게 계산을 할 때 이 값들을 뉴럴 네트워크에서는 이제 0에서 1 사이의 값으로 고정을 하거든요. 그게 이제 확률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래서 이때 쓰이는 함수가 이제 시그모이드 함수라는 함수고요. 이거는 그냥 특징으로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는데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생기는 그래프고 이게 시간 복잡하니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특징은 입력이 작은 값이면은 0에 가깝고 큰 값은 1에 가까워지고 0과 1 사이에서 그 0에서는 0에 가까워지는 그런 함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최종적으로 뉴럴 네트워크를 계산하는 식인데 다시 한번 보면 어떠한 특정 첫 번째 레이어에 뉴런 값들이 있고 이 값들의 웨이트라는 어떤 가중치 값들을 곱해 주어서 그 값들을 다 더한 다음에 이 바이어스는 이 웨이트 썸, 요 전체 계산한 값이 유의미한가 아니면은 그러니까 유의미한가라는 것은 특정 값을 정해놓고 얘를 넘었을 때만 얘는 유의미해 또는 얘를 넘지 못하면 유의미하지 못해를 결정해주는 값이거든요. 그래서 바이어스라는 값을 통해서 아까 말한 시그모이드 함수로 0에서 1 사이로 표현을 해주면 아까 최종적으로 0에서 9까지 그 0에서 9까지 확률적인 그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계산량을 그래서 우리가 이제 AI 뭐 머신러닝 이런 거 얘기하면은 엄청난 계산량, 뭐 많은 파라미터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여기서 이 레이어만 봐도 할 수 있는 게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입력과 그러니까 인풋과 아웃풋 그리고 히든 레이어 두 개만 있는 되게 사실 간단한 구조인데 처음에 784개의 입력값이 들어가고 이 784개가 각각 16개에 해당하는 뉴런에 들어가기 때문에 784 곱하기 16의 계산이 필요하고 여기다가 또 이 16이 또 16으로 가니까 16 곱하기 16의 계산이 필요하고 마지막에 16이 10개가 되니까 16 곱하기 10개의 계산이 필요하고 아까 말한 바이어스들은 이 레이어 개수만큼 있는 이 레이어의 뉴런 개수만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간단하게 보이는 모델에서도 13,000개의 연산이 필요한 그런 구조예요. 진짜 어마무시하죠. 그러니까 이런 모델 사이즈가 조금만 커져도 연산량이 되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실제로 모델을 구현하다 보면은 이제 어떤 모델이 있어서 여기다 내가 하나 레이어를 더 붙여서 하면 더 성능이 좋아지겠지 해서 하나 레이어를 붙이면은 그냥 갑자기 안 돼요. 그 메모리가 터집니다. 연산량이 너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뒤에서 이야기할 거지만 이런 레이어들을 줄이는 프루닝이라는 기술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연구가 많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습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는 어떠한 이 값이 나왔을 때 이 값이 얘랑 맞는지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럼 학습한다는 것은 어떤 이미지가 왔을 때 얘가 진짜 맞는 이미지가 되도록 하는 건데 그 말인즉슨 요 아까 말한 웨이트들과 이 뉴런들의 어떤 조합이 옳게 돼야 옳은 값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웨이트와 바이어스를 최적의 값이 되도록 하는 게 학습이라고 합니다. 요거는 일단 넘어가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나온 표현이 이제 경사하강법이라는 용어가 나오게 되는데 학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숫자 3이라는 걸 예제로 들어서 얘의 픽셀 28, 28을 784개로 나누어서 저희가 쭉쭉쭉 해서 최종적으로 얘는 3이야 라는 값이 나왔어요. 근데 만약에 얘가 예측을 7이라고 했고 실제 얘는 3인데 그럼 답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바이어스 아까 이 웨이트와 바이어스들을 옳게 찾기 위해서 이 정답과 여기 실제 정답과 여기서 나온 값이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를 통해서 이 바이어스와 웨이트 값들을 바꿔줄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예측한 값과 이제 실제 정답값과의 차이를 계산한 다음에 이걸 제곱을 해줍니다. 일련의 계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제곱한 값들을 다 더했을 때 나오는 수치를 코스트 또는 로스라고 부르는데
쉽게 말하면 정답과 실제 예측된 값이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를 표현하는 값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크다는 것은 그만큼 차이가 많이 난다는 뜻이고, 이게 작다는 것은 0에 가까울수록 차이가 없으니까 잘 예측을 했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이제 뭐 AI나 뭐 학습하는 사람들은 흔히 얘기하는 게 로스 안 떨어져, 로스가 많이 튀어, 로스가 올라가, 막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게 이 로스, 이 차이 값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얘가 낮을수록 정답지와 근사한 값이기 때문에 웨이트와 바이어스가 제대로 학습이 된 거고, 얘가 차이가 크면은 웨이트와 바이어스가 맞지 않기 때문에 걔네들을 다시 한번 다른 값으로 바꿔주고, 이 값이 줄어들도록 업데이트를 계속 해주는 과정이 훈련입니다. 그래서 784개의 뉴런을 넣어서 어떤 값을 예측을 했을 때, 이게 일반적으로 인풋이 784개 그리고 아웃풋은 10개의 뉴런이 나오고, 파라미터는 아까 위에서 말한 13,000개가 필요한데, 이 웨이트와 바이어스를 업데이트하기 위해서 우리는 코스트라는 걸 구해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반대로 여기서 계산한 13,000개가 인풋으로 들어가게 되고, 우리가 원하는 것은 코스트 결과 딱 하나의 값을 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파라미터에 쓰이는 것은 이 학습에 쓰인 수없이 많은 데이터들이 되겠죠. 그 데이터들이 들어가서 이런 결과가 나오니까요. 그래서 학습을 한다는 것은 수없이 많은 학습 데이터를 넣어서 그거에 대한 뉴런 계산을 통해서 하나의 코스트 값을 뽑는 겁니다. 이 과정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코스트를 낮추는 게 학습의 목적이고요. 이제 요 그래프가 이제 경사관법에서 흔히 표현하는 그래프인데, 아까 말했듯이 이 그래프에서 이 기울기가 값이 작을수록 어쨌든 우리는 코스트가 적으니까, 이건 약간 수학적인 거기 때문에 이따가 한번 더 다시 혹시 궁금한 게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세요. 우리가 이제 이런 어떤 함수에서 우리는 기울기를 볼 건데요. 우리는 이 기울기가 작은 값을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기에서 봤을 때 우리는 여기에 있는 것보다 여기에 있을 때 기울기가 더 작기 때문에 우리가 말한 코스트의 작은 값에 가까워진다고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아까 말한 웨이트와 바이어스를 업데이트 한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어떤 값이 코스트 5.4가 여기라고 가정을 해보면, 여기에 있을 때는 기울기가 더 떨어져야 되겠죠. 근데 떨어진다는 게 여기에 있을 때 기울기는 오른쪽 방향으로 얘가 값이 떨어지면 더 값이 줄어드니까, 그러면 얘가 오른쪽으로 떨어지도록 웨이트와 바이어스를 업데이트 해줍니다. 그럼 반대로 이번에는 여기에 있을 때는 얘가 왼쪽으로 떨어져야 값이 더 떨어지겠죠. 그거에 맞게 또 웨이트와 바이어스를 업데이트를 해줍니다. 이러한 과정을 경사하강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2차원적으로 본 거고, 실제로 아까 말한 이 13,000개의 그 뉴런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다차원적으로 표현을 하면, 공이 위에서부터 굴러 떨어지면서 가장 골짜기가 깊다고 표현하는데, 골짜기가 깊은 곳에 떨어지도록 바이어스와 웨이트들을 업데이트 해줘서 얘가 잘 굴러가도록 하는 것이 경사하강법입니다. 이 실질적인 계산은 이제 다변수 미적분학이라는 게 걸로 통해서 어떤 계산 과정들이 있는데, 이것까지는 너무 알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이 구간에서 기울기를 구해서, 기울기가 양수면, 양수라는 거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여기 점에서 그 직선을 그었을 때, 이 점과 접하는 선을 그었을 때 오른쪽 위로 가면 기울기가 큰 거고 양수인 거고, 얘가 접했을 때 오른쪽 아래로 가면 이게 음수일 때요. 그래서 기울기가 오른쪽 위 양수이면은 얘의 값은 왼쪽으로 떨어뜨려야 되는 거고, 여기에서의 기울기가 이렇게 접선을 그으면 이런 식으로 되겠죠. 오른쪽 아래로 가니까 얘는 음수니까 음수일 때는 오른쪽으로 떨어뜨리는 그런 상황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요거를 보면은, 이게 지금 아까 위에서 말한 그 경사강법에서의 그 코스트 펑션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 양수이고 이 값이 클 때 이 두 개를 비교해 볼게요. 얘 양수고 얘도 양수예요. 그러면은 이 말은 이 웨이트 값이 증가해야 된다는 것을 뜻하고, 얘와 얘를 봤을 때 얘가 더 값이 크죠. 그 말은 얘가 더
영향을 많이 주고 있으니까 얘를 적당히 사용을 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값이 클수록 영향을 많이 끼친다는 거예요. 이 값이 작으면 영향이 적고, 이 값이 크면은 영향이 크고, 이 값이 양수면 이 값은 증가해야 하고, 이 값이 무수면 이 값은 감소해야 된다를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로스 펑션, 코스트 펑션을 통해서 이 값들을 이 웨이트 값과 바이어스 값들을 조절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좀 나중에 혹시라도 보게 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이제 레이어들에서 우리가 입력을 넣었을 때 아까 이건 7이라는 4나 7이나 어떤 숫자가 이미지로 표출이 됐잖아요. 그러면은 이 두 번째 레이어에서도 요 각 뉴런들을 모아서 하나의 이미지로 모으면 어떻게 될까? 그랬을 때 요 이미지를 표현을 해보면 실제로 이렇게 시각화를 할 수가 있는데, 이런 그림들이 나와요. 그러면 아까 여기서 봤던 것과는 전혀 다른 이상한 그림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얘네들이 일단은 앞서 말했듯이 많은 연산을 통해서 나온 다차원적인 어떤 값을 갖고 있는 픽셀들 값이고, 그리고 얘네들이 표현하는 것들 자체가 앞에서처럼 간단하게 어떤 숫자를 표현하는 게 아니라 이 다양한 그 뉴런 값, 웨이트 값들의 연산의 값의 결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얘의 숫자를 표현하는 어떤 특징들이 이렇게 표현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 중간 단계 히든 레이어에서의 어떤 이미지들로는 우리가 사람의 눈으로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컴퓨터가 인지하고 있는 2라는 숫자를 찾아가기 위한 어떤 특징이 추출된 결과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경사관법 다음으로 나오는 건 역전파인데, 아까 말한 그 웨이트와 바이어스 값들을 이제 로스가 작아지도록 하는 그런 업데이트하는 그런 과정들이 경사관법이라고 했고, 그 경사관법에서의 그 기울기 값을 최소로 만들어주는 게 역전파입니다. 그러니까 역전파라는 거는 우리가 그 로스를 최소로 만드는 방법이 바이어스 값을 증가시키거나 뭐 웨이트 값을 증가시키거나 또는 액티베이션 펑션을 변경하는 그런 방법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 내가 2라는 값을 알고 싶은데 이 2라는 값이 영향을 주는 것들이 어떤 특정 값은 작아져야 되고, 얘의 값은 늘어나야 되고, 또 얘의 값은 줄어들어야 되고, 이러한 모든 조합들을 다 따져서 평균을 낸 값이 이제 역전파의 결과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데이터들에 대해서 각 그 노드들의 어떠한 값들을 그러니까 아까 말한 그 경사관법의 그 업데이트하는 과정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로스가 작은 값을 찾도록 하는 게 역전파입니다. 그러니까 최소값을 찾도록 하는 게 역전파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여기 최대 작은 값을 찾도록 이 값들을 계속해서 추적해 나가는 게 역전파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학습을 진행할 때 있는 파라미터들 중에 이제 뭐 스텝 사이즈랑 모먼텀이라는 값이 있는데, 이건 그닥 중요한 게 아니라 시각화 자료가 있길래 이거 갖고 왔는데, 이 값들에 따라서 여기서 시작을 해서 경사관법을 진행했었을 때 최종적으로 여기로 가야 되는데 이 값들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스텝 사이즈는 이 간격을 말해요. 이 경사관법을 시작했었을 때 이 포인트에서 다음 포인트까지의 간격을 의미하는데, 이 값이 커질수록 이게 많이 커지면 점점 이상한 방향으로 튀면서 멀어지겠죠. 근데 이게 너무 작게 되면은 그 근처에 가지도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되고요. 그래서 이 값도 적당한 값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값을 도달할 수 있도록 조절을 해주는 게 필요하고요. 모먼텀이라는 거는 어떤 얘가 가는 방향의 관성처럼 얘의 어떤 그 이전 스텝에서 다음 스텝으로 가는 방향성 같은 걸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이 모먼텀도 값이 크게 되면은 우리가 원하는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하고 점점 더 이상한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반대로 얘가 너무 작게 되면은 앞에 부분에서만 영향이 크고 점점 그 뒤로 갈수록 그 변화폭이 작아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모먼텀도
적당한 값을 찾아줘야 우리가 원하는 목적지에 이렇게 다다를 수 있다. 그래서 학습할 때 흔히 쓰이는 값들이긴 해요. 근데 사실 이런 값들은 어느 정도 이제 알려진 좋은 값들이 있어서 거의 변하지 않고 쓰이는 값들이긴 한데 데이터의 특성이라든지 또는 학습 환경에 따라서 조절을 해줘야 될 상황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했던 내용에서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뉴럴 네트워크라는 애가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이 숫자를 예측하는지, 결국에는 이 뉴런이라는 것들은 입력된 픽셀들의 어떠한 값들을 갖고 있었던 것이고, 이게 레이어를 거치면서 최종적으로 이 입력된 값에 맞는 그 뉴런 값을 찾기 위해서 웨이트와 바이어스라는 값들이 업데이트 되면서 우리가 원하는 값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어야 된다라는 게 중요했고요. 앞서 말했듯이 이 중간 단계를 우리가 시각화해도 사람의 눈으로는 인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흔히 이 중간 과정을 블랙박스라고 그냥 표현을 하거든요. 알 수가 없어서. 근데 중간 과정에서도 어쨌든 이 값들이 특징을 추출하기 위해서 어떤 연산 과정을 통해서 계속해서 값을 만들어내고 그 값들이 결국에는 우리가 원하는 최종 답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거의 모든 지금 이 과정은 모든 레이어들, 그러니까 모든 AI 모델들이 이런 비슷한 과정을 통해서 값을 도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에 이제 지난번 LLM에서 나왔던 트랜스포머 부분을 할 건데, 트랜스포머도 마찬가지로 어쨌든 이러한 과정, 레이어들의 과정을 통해서 아웃풋을 찾아내는 그런 구조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궁금하신 거 있으면 질문해 주시고. 저 하나 있습니다. 네. 아까 일을 찾아가는 과정에 대해서 네. 시각화해서 보여주는 그 픽셀들 이미지 있지 않습니까? 네. 요게 다 합쳐졌을 때의 네. 일을 의미하는 건지 아닙니다. 아니면 이제 각각의 이제 변화하는 과정을 좀 네. 변화하는 과정. 그러니까 이 뉴런이 이 784개의 뉴런이 네. 첫 번째, 두 번째 레이어의 첫 번째 뉴런으로 갔었을 때 그때의 특징을 시각화해 놓은 게 이 하나의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16개인 이유가 두 번째 레이어가 뉴런이 16개라서 그렇거든요. 요 784개와 첫 번째 뉴런 사이의 연상 관계를 통해서 특징을 표출하는 그림이 이런 그림이 돼요. 이게 좀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이것도 그냥 값이거든요, 사실. 왜냐면 픽셀이 값을 의미하니까. 빨간색이 아마 양수고 파란색이 음수였던 건데요. 그래서 빨간색들은 약간 그 양수의 값들이고 파란색은 음수의 값들로 표현돼서 그 값들이 표현하는 어떤 특징점을 의미합니다. 저거 그 인풋 레이어랑 네. 사실 단순하지 않잖아요. 2나 4만 뭐 인식할 건 아니니까. 그렇죠. 저 인풋 레이어의 그 픽셀 개수랑 네. 저 히든 레이어의 개수 같은 거는 네. 어떻게 정해지는 거예요? 그 최저 계획이 있을 건데. 그거는 사실 모델을 직접 설계해보진 않아서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 인풋 레이어는 사실은 그냥 입력된 이미지의 픽셀 수인 거죠. 왜냐면 아까 말했듯이 입력 이미지가 얘가 28 곱하기 28 픽셀이었기 때문에 28 곱하기 28하면 784거든요. 그래서 이 입력된 이미지의 픽셀 개수인 거고, 여기가 16개인 것은 이 강의에서는 표현하기를 이제 16개가 시각화하기가 좋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했다고 하지만 일반적으로도 많이 쓰는 게 16개예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16개 정도의 뉴런이 있어야 최소한 특징 추출이 되는 구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건 어떤 사실 경험치에 의한 레이어 구성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욜로 같은 경우는 이 인풋을 이제 리사이즈를 해서 특정 사이즈로 고정을 해준 다음에 입력 값이 뭐 4, 8, 16, 32, 64, 128, 256, 512, 1024 뭐 이런 식으로까지 늘어나서 이 특징을 추출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레이어 구성도 뭔가 특징이 있긴 하겠지만 일단 16개가 좀 가장 디폴트로 많이 사용. 이게 이 숫자 찾는 이 데이터셋이 MNIST라는 유명한 데이터셋인데, 얘를 통해서 찾는 레이어를 기본을 구성할 때는 16개 정도를 구성을 하더라고요. 히든 레이어는 2개인 거예요? 아니요, 많을 세 수도 개도 있어요. 네 개 그건 상관없어요. 하나 해도 됩니다.
하나는 돼요. 16개로 계속 느는 거예요? 뭐 그건 아니에요. 줄어드는 건 더 늘어날 수도 있고 그건 이제 모델 구조에 따라 달라요. 그게 늘어나는 게 특징을 추출하는 거고 줄어드는 게 다시 원상복귀하는 거고 이런 그런 과정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 히든 레이어가 늘어나고 줄어드는 거에 따라서 이 모델의 특성이 드러나게 되거든요. 그거는 다음 시간에 한번 다시 설명드릴게요. 일단 오늘은 히든 레이어라는 게 있고 얘가 어떤 특정한 뉴런의 개수로 구성이 되는데 이런 연산을 통해서 뭔가 얘의 특징을 추출을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얘가 어떤 숫자인지를 확률적으로 우리는 구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 밑에 네. 저 이미지가 요거요. 요거요. 네. 네. 그거 보면은 네. 저 사이에 저 로스 코스트 있잖아요. 네, 그걸 예. 학습하는 거다라고 했는데 네. 그걸 정답에 가깝게 이제 만드는 것, 0에 그렇죠. 가깝게 0에 만드는 가깝게 것. 만드는 거. 근데 저 정답치라는 게 네. 사실상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답 학습을 할 맞는데 이렇게 아니요. 찾아가는 우리가 거예요. 학습을 할 때 우리는 정답을 넣는 거예요. 정답이 요거잖아요. 요 가운데 저 정답이에요. 아니 젠데 네. 저거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값이 학습 데이터를 어떻게 넣냐면 이미지 얘를 넣어요. 그럼 얘가 3이라고 텍스트를 같이 넣어줍니다. 실제 텍스트를. 그래서 얘라는 애의 그림은 3이구나가 같이 들어가요. 그게 정답지고 이걸 통해서 나온 애는 이런 식으로 어떤 특정 액티베이션 값들이 나오잖아요. 그럼 여기서 최고로 높은 값이 나오면 아 얘가 3이랑 똑같구나가 되는데 이 차이가 거의 없이 얘만 오로지 하얀색으로 딱 똑같이 되면 이게 로스가 0에 가까운 상황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모든 학습 데이터들은 정답지를 주는 겁니다. 이미지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우리가 예를 들어 사람을 찾는 모델을 만든다고 했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이미지에 사람이 있으면 거기에 바운드 박스, 빅박스라고 해서 네모칸을 치고 얘는 펄슨이야 라고 라벨링을 붙여서 입력을 넣어요. 그러면 얘가 그 수많은 그때 넣었던 수많은 어떤 그 객체 이름들 속에서 여기 자동차, 커피, 사람, 뭐 버스 쭉 있는데 사람이 들어왔네? 근데 얘가 사람이랑 가장 가깝네? 그런 식으로 해서 뉴스를 또 찾게 됩니다.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숫자를 찾기 때문에 0에서 9까지 10개를 썼는데 맞습니다. 이게 만약에 개랑 고양이만 비교한다면 결과가 두 개가 나오는 거죠. 맞죠? 이진 그건 특별히 또 바이너리라고 해서 이진 분류로 가서 조금 모델이 조금 다르긴 한데 어쨌든 기본적인 구조는 똑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최종 개아니면 고양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 인풋이 네. 여기 같은 경우는 784가 정해져 있고 맞습니다. 그리고 아웃풋은 숫자가 나와야 되니까 네. 0부터 9까지 해서 10개가 고정되어 있어요. 네. 중간에 아까 히든 레이어라고 하는 게 여기 2개가 들어가 있는데 네. 이게 2개가 될 수 있고 3개가 될 수 있고 많을 수도 있습니다. 많을 수도 있고 네. 또 한 레이어가 아까는 16개라고 했는데 네. 더 될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만든 사람 마음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만든 사람 마음이긴 한데 네. 그러면 어떤 게 좋을지 알면 네. 딱 그 레이어를 그만큼 넣고 한 레이어에 저 인풋을 딱 정해놓을 텐데 네. 사실 정해진 게 없어요. 네. 그래서 가르쳐 준 사람도 이거는 경험치다. 네. 그래서 너 아무것도 모르지 나는 대략 해보니까 이 정도 숫자가 적당한 것 같아. 이렇게 해서 알려주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몰라.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르고 쟤도 몰라. 넣어보고 괜찮은 거를 찾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유사한 구조로 이제 나오는 또 다른 모델이 아까 위에서 말했던 것 중에 하나가 CNN이라는 모델이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라 그래서 이런 MLP와 좀 비슷한 구조인데 이런 식으로 계산되는 어떤 모델에 대해서 얘의 모델의 어떤 성능을 좋게 하는 방법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는 아니고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아까 잠깐 얘기했던 이 레이어의 개수를 임의로 줄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모델을 봤는데 이런 구조야. 근데 나는 얘가 너무 많으니까 계산량이 많으니까 난 얘를 좀 더 속도의 성능을 좋게 하고 싶어. 그래서 임의로 중간에 히든 레이어 하나를 8개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만큼 계산량이 확 줄겠죠? 그럼 계산량이 준다는 것은 완전 정비하진 않지만 이 학습의 시간이, 인퍼런스의 시간도 엄청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을 이제 프로닝이라고 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 로스를 어떻게든 줄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최종적으로 나온 어쨌든 로스라는 게 만약에 우리가 학습을 아무래도 3.37밖에 안 나오는데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어쨌든 이 로스를 확 떨어지도록 바꾸는, 그래서 로스를 직접적으로 건드리는 그런 두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는 이 레이어를 변경하는 겁니다. 지금은 이 레이어가 단순하게 이 앞에 것들과 어떤 합 연산을 통해서 계산이 되는데 이 레이어를 좀 다른 방식으로 연산하도록, 예를 들어서 아까랑 비슷할 수 있지만 이 두 개를 합해서 하나와 연산을 한다든지 짝수 번째 것만 짝수와 연결한다든지 뭔가 어떤 중간의 연산 방법을 바꾸는, 그래서 흔히 이런 NLP, 그러니까 CNN 구조에서는 이렇게 세 가지 크기의 방법을 통해서 성능을 향상시켜요. 그래서 이 CNN 구조가 나온 게 제가 알기로는 꽤 돼서 지금 어떻게 보면 이 구조로서 어떤 성능을 높이는 방법들은 이미 거의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구실에 있을 때도 아까 말한 이 레이어를 줄이는 방법, 프로닝이라는 방법으로 연구를 했었고, 최근에 제가 학교에 가보니까 아까 말한 이 레이어를 변경하는 방법으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그래서 원래 여기다 추가를 하는데 못한 게 이런 기존의 모델 구조와 전혀 다른 맘바라는 구조랑 칸이라는 모델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지금 좀 확인해 보려고 해서 거의 최신 모델이고, 지금 엔비디아에서 맘바에 대한 모델에 대해서 좀 논문을 냈을 정도로 좀 차세대의 어떤 모델로 조금 각광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거의 관련된 내용이 별로 없어서, 그래서 추후에 다음에 트랜스폼 하기 전에 만약에 짬이 된다면 맘바와 칸에 대해서 짧게 설명을 드리고 다시 트랜스폼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도심지도 만약에 모델의 성능에 한계가 있다면 그 모델들을 한번 해보면 그 맘바 모델을 써서 트래킹한 걸 봤는데 성능이 되게 좋더라고요. 지금 일단 침수위에 예측하는 모델을 해야 되는 네. 거잖아요. 네. 이거 트랜스포머 네. 모델로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미리 얘기해 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또 있으신가요? 없으시죠? 네. 고맙습니다. 다음에 시원님도 한번 이제 준영 선생님도 발표. 선생님, 오늘 진짜 네. 멋지게 잘하셔갖고 맞아요. 선생님 딱 예슬님도 이제 맞죠? 하시고 책임자들이 이제 책임을 지셔서. 맞아. 저는 이제 시작할 줄 알았죠. 근데 이제 끝났다.